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5년 2월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2월 6일에 올라왔던 피터 포르코 사건입니다. 가끔 어떤 사건들은 보이는 모습 이외에도 여러가지 부연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사건이 이루어진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지만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사건의 심각성도 그렇지만 이후 피해자에게 벌어진 기괴한 일로 인하여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사건의 특성상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 11월 15일 뉴욕 델마에 위치한 어느 가정집, 이곳에는 법원에서 일하던 52세의 피터 포르코와 의사로 일하던 그의 아내 조안 포르코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터 포르코의 그날 아침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하게 세면을 하고 도시락을 준비한 다음 식기세척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간신문을 가지러 밖으로 나가려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현관 앞에서 쓰러져 버렸는데요. 그렇게 피터 포르코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피터와 함께 일하던 법원의 직장 동료들은 그가 늦게까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피터는 보통 거의 늦는 법이 없었으며 늦더라도 꼭 전화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인데요. 오전 11시가 넘었는데도 피터가 도착하지 않자 결국 동료들은 그의 집에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피터의 집에 직접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현관문에 열쇠가 꽂혀있고 손잡이엔 붉은색의 얼룩이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핏자국으로 보였는데요.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직감한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간 동료들이 목격한 것은 바로 현관 앞에 쓰러져 있던 피터 포르코였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였는데요. 특히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 생존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역시 그는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집안 전체에 핏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는데요. 동료들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비어있는 방 2개를 먼저 조사했지만 딱히 특별한 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가장 마지막 방인 안방으로 향했는데요. 안방의 침대 위에 누워있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터의 아내 조안 포르코였고 침대 역시 엄청난 양의 혈흔으로 가득했습니다. 발견 당시 조안 포르코의 상태도 무척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목숨을 잃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여러 사실이 밝혀집니다. 피터 포르코와 조안의 사건에 쓰였던 흉기는 바로 도끼였고 피터의 사인 역시 이 도끼에 의한 공격 때문이었는데요. 대개의 공격이 피터의 머리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무려 16차례나 공격을 당해서 얼굴의 일부가 사라져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끔찍하고 놀라운 것은 그가 이런 잔혹한 공격을 당하고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그렇게 머리에 심한 공격을 당한 그가 아침에 일어나 마치 멀쩡한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식기세척기와 현관문 손잡이에도 세면대에도 엄청난 양의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요. 피터는 한참 동안이나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소의 아침 일과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부검이들이 분석했는데요. 거의 목숨이 끊어진 상태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멀쩡한 것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끔찍한 사건을 벌인 것은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피터의 자택을 더 조사하면서 차고 안에 놓여있던 도끼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끼에는 혈흔이 그대로 묻어 있어서 이것이 바로 범행에 사용된 도끼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도끼는 원래 피터 포르코가 소유하던 도끼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 도끼가 집에 원래 있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경찰에서 주목한 것은 바로 피터의 2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중 차남이었던 크리스토퍼 포르코가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그가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도 범죄를 벌였는데요. 부모님의 집에서 컴퓨터와 노트북을 훔쳐서는 중고 물품으로 팔아넘기는 행위도 벌였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온라인 판매 사기도 벌였는데요.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한 달 전 그는 형 조나단의 온라인 중고 판매 사이트 계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싸게 판다고 홍보한 뒤 대금만 지불받고는 물건은 보내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나중에 구매자들이 환불 등을 요구하자 자신은 조나단의 동생이며 조나단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물건을 보내줄 수 없다며 뻔뻔하게 사기를 쳤던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그의 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얼마 후에 그는 원래 다니던 학교를 관두고 로체스터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부모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가 입학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가 성적 증명서를 위조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점에 관해서는 학교나 그의 부모 역시도 까맣게 몰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포장하고 다녔는데요. 바로 자기 가족이 이른바 금수저 집안이며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저택에 살고 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차를 한 대 구입하는데요. 노란색의 지프 랭글러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얼마에 구입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평범한 대학생의 돈으로 구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또 한 번 사기를 치게 됩니다. 생활비 31,000달러와 대학교 등록금 또 차량 구입을 위한 높은 금액의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되는데요. 이때 크리스토퍼는 연대 보증인 서명란에 아버지 피터 포르코의 이름을 적어 넣었으며 그의 서명까지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피터에게 들키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부모와 여러가지 큰 갈등을 빚게 되었으며 경찰에서는 이것을 범행의 동기라고 파악했습니다. 사건 전날이었던 11월 14일 로체스터 대학의 감시 카메라에 촬영된 장면에는 오후 10시 30분경 학교를 빠져나가는 자동차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토퍼가 구입한 지프 랭글러. 검찰에서는 그가 부모가 사는 지역으로 운전했을 것이며 약 서너 시간가량 걸려 근처에 도착했을 것이라 봤는데요. 실제로 15일 새벽 2시경에 톨게이트 직원이 크리스토퍼의 차와 동일한 노란색 지프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로체스터 대학 에서도 또 다른 증언들이 나왔는데요. 크리스토퍼와 같은 기숙사에서 지내던 학생들 역시 사건이 벌어진 날 그를 기숙사에서 볼 수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14일 오후 9시 30분까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10시가 넘어서부터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기숙사 안에 들어가 잠을 자는가 싶었지만 기숙사 그 어디에서도 그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크리스토퍼의 지프차를 압수하여 조사합니다. 사건 현장은 온통 핏자국이 튀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가 범인이라면 분명 차 안에서 아주 조그만 혈흔이라도 발견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기대와는 다르게 크리스토퍼의 자동차 안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범인이 아니란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증언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크리스토퍼는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르바이트 장소가 바로 동물병원이었고 여기서 그가 했던 일은 수술 후의 뒤처리, 즉 수술 후 나온 여러 흔적을 깨끗이 지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혈흔 등을 깨끗이 지우는 약품과 그 사용법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었으며 사건 이후 자신의 차를 깔끔하게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조안 포르코의 증언도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 침대에서 조안을 발견한 경찰 중 한 명이 그녀의 생존을 확인하며 이런저런 질문을 건넸고 범인이 누구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던졌던 질문들 중 혹시 크리스토퍼가 범인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조안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장남 조나단이 범인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었다고 대답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하네요. 형인 조나단 역시 동생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 증언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나중에 배심원에게 전달되어 사건 판결에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조안의 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뒤 치료를 받고 회복한 그녀는 앞서 진술과는 다르게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며 자기 아들은 절대 범인이 아니고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조안은 변호인단을 꾸려서 직접 재판에 계속 참여하며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는데요. 크리스토퍼의 변호인단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꽤 의외의 인물이 언급되었는데요. 이들이 제시한 인물은
인물은 바로 피터 포르코의 삼촌 프랭크 포르코. 프랭크 포르코는 사실 거물 범죄자였다고 합니다. 마피아 조직 중 하나인 보난노 패밀리의 간부였는데요. 변호인단은 당시 프랭크가 조직을 배신하는 대신에 가벼운 죄목으로 수감되는 사법 거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 프랭크는 조직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조직을 배반한 이에게 늘 그렇듯이 복수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들이 벌인 복수가 피터 가족을 암살하는 것이었단 주장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을 검찰뿐만이 아닌 프랭크 포르코까지 모두 부인했는데요. 프랭크가 수감된 것은 범죄로 인해 정식 기소됐기 때문이며 일체의 사법 거래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또한 프랭크 역시도 자신은 아직까지 조직과 잘 지내고 있고 배신을 했다면 감옥에 들어오기도 전에 끝났을 것이라 말합니다. 검찰에서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증거를 내놨는데요. 이 마지막 증거가 배심원단의 판결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피터는 평소 집에 사설 보안 시스템을 가동시켜 놨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날 이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되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보안 시스템은 특정한 보안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가동시키거나 혹은 끄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어서 이 코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해제할 수가 있었다는데요. 이 역시 범행이 외부인의 소행이 아니고 가족 내부에 범인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단서였습니다. 피터의 이웃들 역시 사건이 벌어졌던 당일에 본 적 없던 노란색 지프차가 주차되어 있던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피터의 지프 랭글러였을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결국 변호인단의 주장은 무용지물에 가까워졌으며 검찰 측에서는 크리스토퍼를 범인으로 확정지었는데요. 마침내 재판의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는 배심원단에게 판결의 선택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06년 8월 배심원들은 심의에 들어갔으며 그날 오후 크리스토퍼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사는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날까봐 매우 두렵다며 2006년 12월 최종적으로 징역 50년을 선고하는데요. 최소 2052년부터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사실상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그 전에 교도소에서 목숨을 잃게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2번이나 항소했지만 전부 기각당하고 대법원에서도 그의 사건 심리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크리스토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도 자주 언급되었지만 피해자 피터 포르코의 기묘한 행적 또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얼굴의 일부가 사라질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은 그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아침 일과를 수행한 것, 특히 화장실 세면대에서 거울을 본 흔적도 있었는데요. 상상해보면 정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 요소입니다. 사건 자체보다도 이 부분이 더 기괴하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범행은 어딘가 허술한 점이 꽤 많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집에 가는 과정도 그렇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 등 치밀하지 않고 상당히 어설픈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사건들 대다수가 계획적이거나 치밀하지 못하고 허술했던 사기였음을 보면 이 사건 역시도 그가 저질렀음이 확실해 보이는 듯합니다. 피터 포르코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2월 9일에 올라왔던 로스트 미디어 잊혀진 에피소드입니다. 슈퍼히어로가 나와 악당을 물리치는 히어로 영화, 지금은 어벤져스나 저스티스 리그 등의 히어로 영화 등이 영화관에 걸리며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과거에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볼 수 있었던 특촬물들이 안방극장과 어린이를 사로잡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로스트 미디어는 일본의 특촬물이자 가장 유명한 캐릭터들 중 하나인 울트라맨 에피소드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80년대, 90년대생들의 추억의 장소, 아마 비디오 대여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비디오 대여점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보던 장르 중에는 높은 인기를 끌던 장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촬물 장르인데요. 바이오맨, 마스크맨 등의 히어로들이 나오는 특촬물 시리즈가 아마도 그런 좋은 예가 아닐까 합니다. 현재까지도 이런 특촬물 시장의 수요는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관련 상품 등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특촬물 시리즈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캐릭터로 울트라맨이란 히어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캐릭터 중 하나죠. 가수 서태지 씨의 노래 제목 중에도 이 울트라맨이 들어간 제목이 있을 정도입니다. 원래는 우주 경비대로 활약하던 우주인 울트라맨이 목숨을 잃을 뻔한 주인공의 몸과 자신의 몸을 융합시켜서 주인공의 생명을 구하고 지구도 지키는 영웅이 됩니다. 아마 제일 유명한 시그니처 포즈는 바로 이것일 텐데요. 손을 약간 십자 형태로 교체시킨 다음 발사하는 울트라맨의 스페시움 광선이란 기술입니다. 울트라맨의 상징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또 거대해진 괴수들에 맞서 싸울 때는 실제로 많은 액션을 보여주며 치열하게 육탄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도 많은 인기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울트라맨의 에피소드 중에 상당히 기괴한 에피소드가 있었단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바로 어떤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였습니다. 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던 사람은 일본의 방송인이자 코미디언 이주인 히카루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쓰이는 단어인 중2병을 꽤 널리 퍼뜨려 유행시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이 투고되는데요. 자신이 특촬물 매니아라는 한 청취자가 보낸 사연은 본인이 어릴 적에 재밌게 봤던 울트라맨 에피소드 중에 울트라맨이 갑자기 화가 난 모습으로 악당과 함께 도시를 때려 부수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 내용이 너무 기괴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울트라맨이 도시를 멸망시키는 내용이었다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에피소드가 나오질 않아서 혹시 자신이 놓친 에피소드가 있는 것인지 무슨 에피소드였는지 알려줄 수 있는가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주인 히카루도 특촬물의 굉장한 팬이었기에 자라면서 울트라맨을 놓치지 않고 시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런 사연이 투고되었던 모양인데요. 하지만 그 역시도 이런 에피소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렇게 사연 하나가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비슷한 사연들이 제보되었습니다. 해당 청취자가 말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울트라맨 에피소드를 자신들도 똑똑히 기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명이 보낸 사연이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여러 건의 같은 내용들이 제보가 되니 이주인 히카루 역시 호기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방송국과 자신이 가진 울트라맨 에피소드를 전부 조사해봤지만 사연 속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특별 편성된 에피소드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당시 울트라맨을 제작하고 방송했던 관계자들과 만나 해당 사연을 설명했지만 역시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혹시나 해서 폐기된 미방영 에피소드도 물어봤는데 심지어 그런 폐기된 촬영분에도 동일한 내용은 없었는데요. 당연히 미방영된 에피소드였으니만큼 일반 시청자들이 이걸 볼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영이 되었던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시청자들만이 기억하는 사라진 에피소드 울트라맨의 로스트 미디어가 존재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주인 히카루는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해당 사연을 제보했던 청취자들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란 공통점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바로 일본의 사이타마, 이 사이타마 지역의 방송을 시청했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이 도시멸망 에피소드의 사연이 제보된 것이었는데요. 이 공통점에서 착안해 그는 역추적을 해보기로 하고 사이타마의 지역 방송국을 한번 조사하기로 합니다. 사이타마 지역 방송국 이름은 바로 테레비 사이타마. 이 방송국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을 조사해봤지만 딱히 울트라맨 에피소드에 관련된 단서는 없었습니다. 또 한 번 미궁에 빠지게 되어버린 제보 내용. 그런데 여기서 이주인 히카루는 또 다른 단서를 찾아내게 되고 의문의 에피소드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히어로가 도시를 파괴해버린다는 내용. 이 에피소드는 진짜로 존재하는 내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착각을 일으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주인 히카루가 지역 방송국에서 발견한 단서는 바로 당시 방영되었던 또 다른 특촬물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해당 특촬물 프로그램의 이름은 아이언 킹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26화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며 울트라맨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다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언 킹의 에피소드 중에는 실제로 히어로가 도시를 파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에피소드는 바로 최종화 직전인 25화였는데요. 이 에피소드에는 특별한 우주괴인이 한 명 등장했습니다. 이 우주괴인이 가진 능력은 바디제킹, 상대방의 몸을 빼앗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능력이었는데요. 이 25화에서 히어로 아이언 킹이 악당과 싸우다가 악당의 바디제킹에 당해 몸과 의지를 빼앗기게 되고 악당과
함께 도시를 파괴하는 내용이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테레비 사이타마에서 최종화인 26화를 방영하지 않고 이 25화만을 마지막으로 내보낸 채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이었습니다. 왜 최종화인 26화를 방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방송국에서 최종화가 담긴 필름을 다른 곳에 대여해줬거나 혹은 해당 필름에 다른 걸 덮어쓰는 바람에 최종화를 방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최종화인 26화에서는 아이언킹이 세뇌에서 풀려나 악당과 다시 제대로 싸우고 도시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당시 해당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볼 수 없어서 히어로가 도시를 파괴한다는 내용을 최종화로 인식했으니 이 25화의 내용이 더욱 강렬하게 인상에 남았을 것인데요. 즉 사람들은 아이언킹의 이 에피소드를 보고 시간이 지나 그것을 울트라맨의 내용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아이언킹의 에피소드를 울트라맨의 에피소드로 착각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캐릭터의 흡사한 디자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왼쪽이 아이언킹, 오른쪽이 울트라맨의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이 아이언킹의 모습이 언뜻 보기엔 울트라맨과 비슷하기에 지나가듯이 보거나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울트라맨과 혼동하게 될 가능성도 높았고, 또한 아이언킹 자체가 울트라맨보다는 마이너한 인기를 끌었기에 해당 에피소드를 울트라맨의 에피소드로 착각하는 사람이 꽤 많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해당 에피소드가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그 에피소드입니다. 진짜로 히어로가 악당과 잘 싸우고 있다가 악당의 능력에 당하자 갑자기 돌변하게 되고 세뇌에 빠져서 도시를 구하는 대신 함께 파괴를 벌이게 됩니다. 그것을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다른 등장인물들, 그리고 나서 방송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들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로 인해 사람들의 기억이 착각을 일으키게 되어버리는 이른바 만델라 효과가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의문을 해소하게 된 이주인 히카루는 나중에 자신의 방송에서 이 내용에 관해 말하고 해당 내용이 사실 다른 프로그램의 에피소드였음을 알리면서 여러 시청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째서 괴담이나 도시전설 등이 생기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단 말도 남겼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특정 지역에서만 방송되었던 내용에다가 내용 자체도 일반적인 특촬물의 전개와는 다르게 정의의 히어로가 인간을 배반한다 다는 반전 있는 내용이었고, 하필 최종화를 방영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 본 사람들에게는 기묘한 추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시청자들 중 단 한 사람도 울트라맨이 아닌 아이언킹의 에피소드였다고 기억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신기합니다. 어쩌면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남들의 의견에 휩쓸려 자신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라디오를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하마터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히어로가 도시를 파괴하고 끝난다는 내용의 에피소드가 로스트 미디어가 되었다는 소문으로 남을 뻔했는데요. 다행히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서 사람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특촬물이나 로봇 등이 나오는 만화를 어려서부터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만약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아마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는 왜곡된 내용으로 기억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도 이 에피소드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공식적으로 풀어줘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로스트 미디어, 어느 히어로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2월 13일에 올라왔던 세계의 기괴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한국의 기괴 사건 시리즈를 만들어 왔었는데요. 사실 해외 사건 사고들도 여러가지 조사하면서 시간 관계상 그동안 영상으로 소개를 못해드렸던 참 기괴하다고 느끼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기괴 사건이 아닌 세계의 기괴 사건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영상의 소재 특성상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는 표현, 그리고 사진 자료와 묘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블랑쉬 모니에는 프랑스에 위치한 도시였던 푸아티에 출신으로 184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프랑스 사교계의 명사로 알려졌으며 오래된 귀족 가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 찰스와 어머니 루이 모니에는 부르주아였으며 그녀에게는 마르셀 모니에라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미모로 대단히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블랑쉬의 잘 알려진 모습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대단히 아름다운 미모를 지녔으니 아마 그 당시에는 인기가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귀족 가문 출신이란 사실까지 더해져 블랑쉬는 대단히 많은 구애와 청혼을 받았다고 하네요. 1876년 27살의 나이에 그녀는 한 남성을 집에 데려옵니다. 자신의 부모님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남자는 변호사였으며 정식으로 블랑쉬 모니에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블랑쉬의 부모는 이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그가 그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으며 결정적으로 출신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였지만 무척 가난한 남성이었다고 하네요. 결국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결혼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특히 어머니의 반대가 무척이나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랑쉬는 격렬하게 부모의 반대에 저항했는데요. 몇 날 며칠을 울고 보채며 결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 그런 그녀의 외침이 멈추는 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블랑쉬 모니에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봐도 그녀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는데요. 그녀의 어머니 루이와 오빠 마르셀은 아마 그녀가 결혼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쳐버린 것 같다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슬퍼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한마디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한두 달 정도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던 친구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게 되자 결국 그녀가 실종되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사라지고 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난 1901년 파리의 법무장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익명의 투고자가 보낸 이 편지에는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하게 집안에 감금되어 있다는 어느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종된 줄 알았던 블랑쉬의 이야기였고 그녀가 지금 자신의 부모의 집 어딘가에 갇혀 있으며 그 기간이 무려 25년이나 되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충격적인 편지의 내용을 본 파리의 법무장관은 급히 인원을 파견해 모니의 저택을 조사하도록 지시합니다. 오랫동안 조사를 벌이던 인원들은 마침내 비밀스럽게 격리되어 있는 작은 방을 하나 찾아냈는데요. 밖에서 굳게 자물쇠가 걸려있는 이 방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창문조차 없는 작은 밀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실종되었다던 블랑쉬 모니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 당시 그녀의 모습인데요.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린 채 완전히 폐인처럼 변해버린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구조 당시 그녀의 몸무게는 겨우 25kg 정도였습니다. 창문조차 없는 방이었기에 실종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햇빛을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그녀를 구출했던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의 방 안에는 그 흔한 이불이나 침대조차 없었으며 썩은 집더미로 만든 깔개 위에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고 그 주위에는 그녀의 배설물과 썩은 음식들이 널려 있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쥐와 바퀴벌레를 비롯한 온갖 해충들이 돌아다녔으며 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 악취가 심했기 때문에 경관들 몇몇은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블랑쉬의 어머니 루이와 오빠 마르셀은 그녀를 강제 감금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체포된 뒤에 병에 걸리게 되었고 병에 걸린 지 15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오빠인 마르셀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가 작성한 일기에서 동생을 걱정하는 말이 담겨 있었던 점, 또 그가 어머니에게 사실상 지배를 받는 입장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점을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편지를 보낸 사람 역시 마르셀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해방된 후에도 블랑쉬의 상태는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감금으로 인해 그녀의 정신은 무너져 있었으며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구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1913년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이 꽤 충격적이기도 했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앙드레 지드가 이 사건을 접하고 푸아티에의 감금이란 제목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1984년 홍콩의 커즈웨이 베이에 위치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엘리자베스 하우스란 이름의 아파트였습니다. 3월 30일 저녁 이곳의 거주자 린 씨는 어느 날처럼 빨래를 거들여다가 하얀 수건이 빨갛게 변해버린 것을 발견하는데요. 혹시 다른 빨래 때문에 색이 들어버린 것이었나 싶었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온통 피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놀란 그녀는 남편을 불러 어디선가 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옆집 발코니에도 커다란 핏자국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는데요. 위층을 올려다보자 각 아파트의 창문 밑에 붙어있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화분 받침대의 바닥에 크고 붉은 얼룩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원인이었던 듯 했습니다. 윗집에 올라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계속 문을 두드리자 맞은편 이웃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린 부부는 윗집의 이웃집 사람에게 자신들은 이 집의 밑에 사는 사람들이며 창문 바깥 화단에 아무래도 피가 고여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는데요. 이웃집 사람은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다며 그것이 이상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집 바깥으로 악취가 풍긴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결국 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출동한 경찰 역시 집안에서 악취를 느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되는 창문 바깥 화단으로 향했는데요. 화분을 전부 들춰내니 평평해야 할 시멘트 바닥이 이상하게 울퉁불퉁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찰은 이 시멘트가 최근 덧칠된 흔적이 있음을 알게 되고 서둘러 화단의 바닥 부분을 벗겨냈는데요. 그리고 벗겨낸 바닥에서 발견된 것은 뭔가를 감싼 듯한 지저분한 침대 시트 덩어리였습니다. 이 침대 시트 덩어리 곳곳에는 혈흔이 가득했는데요. 경찰이 이걸 꺼내 열어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겹쳐진 채로 포개어져 있던 두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남성 2명의 시신이었고 상당히 부패된 상태였는데요. 신원 확인 결과 이들은 싱가포르 출신의 형제였던 조지 시아 순생과 스티븐 시아 순생으로 밝혀집니다. 이 두 사람은 홍콩의 유명한 보석가게 사장의 아들이었으며 최근 납치 및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납치된 것은 3월 2일이었는데요. 납치범들은 두 사람을 납치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지불해야 돌려주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가족이 경찰에 연락하면서 납치범들과 계속해서 협상을 시도하자 납치범들은 가족에게 몇 장의 사진과 테이프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테이프 안에는 두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는 음성이 들어있었고 사진 속에는 납치범들이 두 사람을 고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가족은 납치범들의 요구대로 돈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돈을 주면 돌려보내주겠다던 약속과 다르게 두 형제의 행방이나 소식은 묘연해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시신이 발견된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납치된 이후 여러 차례 집을 방문해 조사했지만 창문 바깥 화단에 이들이 이렇게 묻혀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듯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형제의 동업자들이었습니다. 이 동업자들은 인도네시아 출신 사람들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사교계에서 꽤 유명한 사람들이었으며 조지와 스티븐 형제를 도와 보석가게의 매출을 올리는 데에 꽤 많은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두 사람이 형제들에게 사기를 쳤고 큰 금액의 돈을 가로챘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형제와 동업자들 간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제가 납치되던 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했으며 그 중에는 분명히 여성의 목소리도 들려왔다고 증언합니다. 아마도 이 두 동업자가 연관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요. 사건 이후에 이 동업자들의 행방 역시 묘연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작업복을 입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뭔가를 분주히 옮기는 것도 봤다는 증언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이런 것을 보고 들었다는 날짜가 형제가 납치된 지 한참이 지난 3월 중순이었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치범들이 3월 초에 형제를 납치했고 그동안 가족들과 납치에 관해 협상을 벌이면서 여러가지 협박장과 사진 등을 보내는 동안 3월 중순에 몰래 형제를 이 집에 다시 데려왔으며 집 안에서 사건을 벌인 후 바깥 화단에 매장했다는 것입니다. 등잔밑이 어둡다는 사실을 노린 것이었는지 그동안 여러 차례 집에 대한 조사가 벌어졌음에도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인데요. 집안에서는 형제의 것 이외에도 4개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행방이 묘연해진 두 동업자에 대한 수배도 내려졌지만 동업자들에 관한 제보나 목격담은 이후 없었으며 사건을 주도한 범인들이 누구였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화단 속에 시신을 넣고 시멘트로 매장해버린 기괴한 사건,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1992년 9월 12일 노르웨이의 국립공원 하르당 에르비다, 이곳에 들렀던 사냥꾼들은 해발 1200m의 팔케누텐이란 곳에서 숨져있던 누군가의 유해를 발견합니다. 발견 당시 유해는 하이킹 코스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덤불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소지품 등을 미뤄보아 전문적인 산악인은 아니었으며 아마도 코스에서 벗어나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 숨지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소지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독일에서 만들어진 옷과 독일에서 만들어진 신발, 그리고 독일에서 만든 먹을 것 등을 가지고 있어 그가 아마도 독일 사람이었을 것이라 추정케 했습니다. 또 소지품 중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직접 만든 듯한 테디베어 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후 테디베어맨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시신의 신원을 조사하기 위해 유해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유해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개골의 모양은 남성의 것이 분명했는데도 골반 부분의 뼈는 여성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유해가 섞인 것이 아닐까 했지만 근처에 다른 시신의 흔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신원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확실치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는 남성이었던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되는데요. 숨질 당시 나이는 약 22세에서 27세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유해의 상태를 통해서 짐작해봤을 때 사망 시기는 약 1년 내지 2년 정도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1992년 해부학 교수였던 페르 홀크 교수는 사망자의 생전 얼굴을 복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인의 생전 모습을 복원한 모형인데요. 이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여 신원을 수배했습니다. 신문사에 이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제보됐지만 안타깝게도 이 목격담들은 진짜인지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 테디베어맨의 사건은 풀리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2022년 다시 한번 재조사가 시작됩니다. 일단 이 사망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 DNA 분석 기술을 활용해 보기로 합니다. 대퇴골에서 추출한 DNA 프로필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 시신은 남성의 것이었음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수십 년이 지나 마침내 성별이 제대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추출된 DNA를 통해 또 다른 사실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오슬로 대학병원의 법의학 특별고문 시브 길필란 교수는 노르웨이의 DNA 데이터베이스와 남성의 것을 대조하여 혹시나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것과 관계가 있는 DNA들이 발견되었고 최대 3명의 서로 다른 노르웨이 사람들이 사망자의 아버지 쪽과 밀접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의 친척이 이곳에 거주 중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TV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다루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미스터리한 제보가 하나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독일 출신이라 주장한 이 익명의 제보자는 1998년 자신이 독일에서 지낼 때 봤던 TV 프로그램이었던 위르겐 플리게가 진행하는 플리게란 토크쇼에 어느 여성 게스트가 출연해서 자신의 아들이 몇 년 전에 노르웨이에 휴가를 떠났다가 실종되어 소식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방송된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으로도 그렇고 어쩌면 이 여성이 테디베어맨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방송국에 문의한 결과 해당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고 토크쇼 진행자였던 위르겐 플리게 역시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분명 기억이 났을 텐데 비슷한 내용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제보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혼동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만약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찾을 수만 있다면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탐암슈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탐암슈드 사건도 정체불명의 피해자 남성의 신원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채 모호했지만 나중에 DNA 대조 등을 통해서 가닥이 밝혀지게 되면서 피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테디베어맨 역시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의 정체는 밝혀지게 될 수 있을까요? 2015년 5월 31일 일본의 도쿄역, 이 도쿄역에 위치한 물품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어느 여행 가방 안에서 시신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시신은 70대 여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어째서 이렇게 가방 안에 들어있게 된 건지 또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가방 자체가 발견된 날짜는 2015년 4월 26일이었습니다. 물품 보관함을 정리하던 전철역의 직원이
사건이 어느 보관함 안에 있던 여행 가방을 발견한 것인데요. 전날이었던 25일에도 보관함을 전부 확인했었지만 분명 어제까지는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직원은 이것을 분실된 가방으로 간주하고 영무실 보관소에 맡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관기한인 한 달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혹시나 주인을 찾을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5월 31일에 해당 가방을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가방을 열자마자 심한 악취가 확 풍겨 나왔으며 이 안에서 문제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발견 당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은 상태였고 가방 안에 들어갈 정도로 몸이 접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찰이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추정하여 복원한 것입니다. 딱히 폭행이나 다른 것에 의한 상처는 없었으며 아마도 한 달 동안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심하게 부패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부검을 한 결과 알아낸 사실은 70대 이상의 여성, 키는 약 140cm 정도의 마른 체형이었고 사망 후 약 1개월이 경과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망 직후에 가방에 넣어진 채 물품 보관함에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를 조사해보게 되는데요. 여행 가방의 경우 제품이 특정되기는 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단종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구매자가 누구였는지를 특정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발견된 피해자의 소지품들 중에는 이어폰과 수건이 있었는데요. 이어폰은 19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역추적을 하는 것도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수건에는 특정 업소의 업소명이 적혀 있었는데요. 해당 업소에서 판촉용 물건으로 제작해 배포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인근의 사이타마에 위치한 업소였으며 경찰은 이 수건을 배포한 업소에 찾아가 조사를 벌였지만 이 수건은 말 그대로 홍보용으로 제작된 물건이었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가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누군지 알아낼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신원을 특정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 2년 뒤인 2017년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복원하여 전단지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혹시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뉴스에서도 사건에 대해 다뤘으며 신문 등을 통해 시신의 소지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제보는 전혀 없었으며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조사는 제자리였습니다. 경찰에선 사망 직후에 가방 안에 담겨져 유기되었다는 점과 타살의 흔적이 없이 고령 으로 인한 사망이란 점을 봤을 때 아마도 고인의 유족이 고인이 숨지게 되자 장례비 등이 부담되어 제대로 장례식을 치를 여유가 없었고 그로 인해 시신을 가방에 담아 유기한 것이 아닌가 추측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행정기관에서 절차대로 처리해서 무연고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는데 아마도 이런 것을 계획하고 벌인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들이 몇 번이나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개중에는 정말 장례 비용이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기 도 했지만 사망 신고를 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게 되니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일부러 다른 곳에 안매장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뉴스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만약 정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면 상당히 비극적인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봐도 될 법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기괴한 사건들 중 몇몇은 어쩌면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다른 매체를 통해 한 번쯤 미리 접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기괴하고 또 흥미로운 사건들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사건인 블랑쉬 무니의 사건이 시대를 감안해봐도 굉장히 기묘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다음에도 기괴한 사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기괴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2월 16일에 올라왔던 무기징역 시리즈 양산 밧줄 절단 사건입니다. 세상은 노력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그 의미가 조금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이 그런 노력을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도 세상이 그런 노력을 한 번 더 저버린 사건 중 하나입니다.
2017년 6월 8일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모 아파트. 이날은 아파트 외벽의 보수공사를 비롯해서 마무리로 도색 작업이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도색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는 김모 씨와 황모 씨를 비롯한 4명이었는데요. 4사람은 도색을 하면서 외벽에 생겨있는 갈라진 틈을 메꾸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고층 아파트의 외벽 도색 작업인 만큼 작업자들은 옥상에서부터 내려와 밧줄에 매달린 채로 도색 작업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도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냥 작업을 하긴 심심하기도 하니 각자 핸드폰으로 음악을 켠 채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도색이 진행되던 아파트에 살던 서모 씨는 이날 새벽 인력사무소에 나갔지만 일을 구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새벽 5시부터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서 씨는 갑자기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나는 음악인가 하고 문을 열고서 이웃집 문에 귀를 대어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음악은 창 바깥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누가 차에다가 음악을 크게 틀었나 싶었는데요. 베란다에 나가 창문을 열어 확인해보니 음악 소리는 밑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자 도색 작업 때문에 벽면에 매달린 작업자들이 보였습니다. 큰 음악 소리가 바로 이들에게서 들려오던 것이었는데요. 서 씨는 벽에 매달린 작업자들에게 음악을 끄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서 씨의 외침을 들었던 것은 작업자 황 씨. 황 씨는 서 씨의 욕설이 섞인 외침을 듣자마자 괜히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싶기도 하고 또 주민의 말이니까 좋게 넘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어 음악을 꺼버리고 그렇게 일이 해결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작업자 김 씨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면 김 씨가 매달린 곳이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김 씨는 음악을 계속 켜둔 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방금 음악을 꺼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계속해서 음악이 들려오게 되자 서 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황 씨에게 이미 욕설을 퍼부었지만 김 씨는 이 외침을 듣지 못했던 듯합니다. 결국 서 씨는 치밀어 오른 화를 참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공업용 커터칼이 들려 있었는데요. 옥상에 도착한 서 씨는 앞뒤 따져볼 틈도 없이 작업자들이 매달린 밧줄이 어딨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때 서 씨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고쳤다면 비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옥상에 관리자가 필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관리를 해야 할 담당 인원들이 사실은 1층에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고 밧줄 또한 안전을 위한 또 다른 장치가 있어야 했지만 이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조사되면서 업체 측이 작업자들의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도 밝혀집니다. 작업자 4명이 각자 매달린 밧줄 4가닥을 본 서 씨.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쪽에 매달린 밧줄 2개를 보고는 곧바로 커터칼을 가지고 한쪽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굵기가 약 2cm 정도 되는 굵은 밧줄이었지만 서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칼로 줄을 잘라냈는데요. 그러다가 서 씨는 잠시 칼질을 멈추고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쪽이 어딘지를 확인합니다. 서 씨가 자르던 밧줄은 음악을 껐던 황 씨의 밧줄이었습니다. 그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김 씨의 밧줄을 확인한 뒤 곧바로 황 씨의 밧줄을 자르는 걸 멈추고 김 씨 쪽으로 향합니다. 처음 시도할 때보다 더 힘을 줘서 자르게 되는데요. 가해자 서 씨가 커터칼을 밧줄에 대자마자 줄이 마치 터져나가듯이 빠르게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밧줄에 연결된 작은 의자에 앉아 작업 중이었는데요. 처음에 서 씨가 자르던 황 씨의 밧줄이 흔들리다가 이내 김 씨가 매달린 밧줄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던 김 씨는 밧줄이 끊어지자 그대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김 씨는 12층 근처에서 작업 중이었는데요. 지상에서 약 35m 정도 떨어진 높이였습니다. 김 씨의 추락으로 인해 작업은 곧바로 중단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119에 신고를 한 뒤 추락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안타깝게도 12층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진 김 씨는 이미 목숨을 잃어버린 뒤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 씨의 소행이었음을 전혀 몰랐던 작업자들은 처음엔 밧줄에 문제가 있어 생긴 사고사로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도착한 구조대에게 자신의 밧줄이 먼저 흔들렸다며 사고 전의 상황을 설명한 황 씨의 진술 때문에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간 이들은 김 씨의 밧줄이 그냥 끊어진 것이 아니고 뭔가 날카로운 것에 의해 강제로 끊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황 씨가 매달려 있던 밧줄 역시도 강제로 자르려고 했던 흔적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황 씨는 사고 전 벌어졌던 일을 전부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자신들에게 욕을 퍼부었던 서 씨 얘기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서 씨가 거주하는 곳을 파악하고 그를 조사하러 갑니다. 하지만 서 씨는 마치 방금까지 자고 있던 것처럼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자신이 아까 작업자들에게 소리를 질렀던 건 맞지만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다며 모르는 일이라고 뻔뻔하게 변명합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에서 서 씨의 모습을 포착했으며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한 뒤 가택을 조사하게 됩니다. 집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옥상의 밧줄 근처에서 발견된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바로 서 씨의 슬리퍼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슬리퍼와 발자국의 크기도 일치했고 슬리퍼 바닥의 무늬도 역시 발자국에 남겨진 모양과 같았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 경찰은 냉장고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커터칼을 찾아내어 슬리퍼와 함께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 커터칼의 겉에 묻어있던 가루에서 밧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되었고 슬리퍼 바닥에 묻어있던 액체에서는 옥상 바닥에 묻어있던 것과 같은 성분이 검출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서 서 씨가 벌인 범행이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체포된 서 씨를 추궁하자 그는 결국 자신의 범행이었음을 전부 실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서 씨가 꺼낸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는 밧줄 4개를 전부 끊으려고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발견하고 그쪽의 밧줄을 끊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쪽이 끊어지고 김 씨가 추락한 것을 보고는 황급히 집으로 도망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경찰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자는 척을 하고 발뺌을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체포 후 서 씨는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서 씨는 현장 검증에서도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당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현장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고 서 씨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가 늦은 저녁이나 새벽도 아니고 피해자 김 씨가 틀었던 음악 소리도 그다지 시끄럽지 않았으며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목숨을 해친 악질적인 범죄로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서 씨는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문제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버렸던 것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서 씨의 징역을 35년형으로 감형시켰는데요. 2심 재판부가 그를 감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서 씨는 사실 이미 전과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폭행 전과로 인해 구금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가족들과도 의절한 채 지내고 있었으며 혼자 지내다 보니 알코올 의존증이 무척 심해졌고 정신적으로는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서 씨가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던 점, 또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을 비롯한 여러 질환에 시달리던 점을 감안해 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징역 35년을 확정합니다. 재판부는 서 씨를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정말 힘든 환경에 있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진 피해자 김 씨였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일을 해왔다던 김 씨는 어머니와 자신의 부인 그리고 5명의 자식을 부양하고 있었는데요. 7명의 식구를 혼자서 힘들게 부양해오던 김 씨가 하루아침 만에 서 씨의 만행으로 고인이 된 것입니다. 김 씨의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온라인 카페와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 그리고 양산 지역의 지역민들이 모금운동을 벌였으며 모 프로야구 구단의 소속 선수 역시도 유가족에게 후원을 하는 등 유족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노력하는 자를 배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종종이 아닌 더 자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정말 열심히 살아오던 가장이었습니다. 밧줄 하나에 매달린 채 7
식구를 부양해오던 김씨, 어쩌면 김씨의 7 식구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김씨라는 튼튼하지만 외로운 밧줄에 의지해오던 셈이었는데요. 가해자 서씨가 끄는 밧줄은 김씨뿐만이 아닌 7 식구의 미래까지 추락시켜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정말 힘든 환경에 처해 있던 것은 가해자 서씨와 피해자 김씨 둘 중 누구였을까요? 무기징역 시리즈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사건이었습니다. 5번째 영상은 2월 20일에 올라왔던 냉전시대의 미스터리 미국 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진영입니다. 이 두 진영 간의 대립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고 194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벌어진 이 대립을 냉전시기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 냉전시기 미국에서 벌어졌던 미스터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계인의 존재에 관한 탐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외계인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지적 생명체들이 통신이나 의사소통 수단으로 전파를 사용할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계의 지적 생명 탐사 프로젝트, 영어로는 줄여서 SETI, 세티 프로젝트라고도 불립니다. 국가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었던 프로젝트기는 하지만 어떤 개인적인 소유물 등은 아니었고 외계에서 오는 전파나 신호를 탐지하는 활동 자체를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소련도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했었고 칼 세이건을 비롯한 유명 천문학자들도 참여했었으며 미국의 나사에서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민간 후원을 받아 비영리 단체에서 지속 중입니다. 대학 교수였던 제리 이먼 역시 이런 프로젝트의 참가자였습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제리를 비롯한 연구진은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 전파 망원경은 이른바 빅이어라고 불렸는데요. 이 빅이어를 통하여 우주에서 올 수도 있는 전파를 지구에서 잡아내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진 것은 1977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제리 이먼 교수는 늘 그렇듯이 전파를 수신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날은 정말로 강한 전파가 잡혔습니다. 늘 수신되던 약한 수치의 전파와는 다르게 매우 직접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강한 전파가 수신된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72초간이나 붙잡혔던 것인데요. 주파수의 폭도 좁아서 매우 인위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리 교수와 연구진들은 매우 흥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건 누군가 정말 만들어낸 것이 아닌 이상 자연적으로 수신되는 전파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외계에서 보내진 전파로 확신한 이들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주파수 신호가 잡힌 결과지 옆에 영어로 와우라고 크게 적어놓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이 사건은 이후 와우 시그널 사건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후 연구진들은 이와 비슷한 신호를 더 잡아보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날 72초간 수신된 이 신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주파수가 수신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72초간이나 이런 강한 주파수가 잡혔단 자체는 당시에는 무척이나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주파수가 외계인이 보낸 신호였을까요?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이런 해석이 등장합니다. 2017년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즈버그 대학의 조교수인 안토니오 파리스는 이런 주장을 제기했는데요. 이 와우 시그널의 주파수와 신호를 분석해본 결과 수소 원자의 신호 스펙트럼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이것이 사실 해성들을 둘러싸고 있던 수소 구름에서 발생된 신호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곧 부정당했는데요. 안토니오가 인용했던 해성들은 신호 발견 당시에는 다른 위치에 있었기에 그럴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딱 한 번밖에 수신된 적이 없는 신호였지만 그 강렬함 때문에 아직까지도 언급이 되는 사건이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신호를 다시 잡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었습니다. 처음 이걸 발견했던 제리 이먼 교수는 혹시 지구에서 발사된 전파가 우주에서 반사되어서 역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정말로 우주에서 온 전파였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과연 이 와우 시그널은 단순히 반사된 전파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외계에서 보내졌던 주파수가 잡혔던 것일까요?
미국의 노동운동 대부로 불리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리들 호파, 줄여서 지미 호파로 더 유명하던 사람이었는데요. 1913년에 출생한 그는 어릴 때부터 노동운동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20대였던 1930년대에 트럭 운전 노동자들이 벌였던 파업 운동에 참가하여 본격적인 노동운동가로 변모합니다. 1957년에는 전국 트럭 노조인 팀스터스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지미 호파가 처음 위원장에 선출되었을 때만 해도 이 트럭 노조 팀스터스의 노조원은 10만 명 정도였지만 지미가 위원장에 등극한 이후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면서 매우 거대한 노조 연합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미의 수완이 꽤 뛰어났던 모양인데요. 그는 10년이 넘게 위원장을 지냈으며 당연히 그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향력과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늘 그렇듯이 사람에게는 타락이란 열매가 떨어지게 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원장을 지내면서 지미와 주변 사람들의 부패는 점점 가속화되었고 심지어 범죄 조직과 손을 잡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노조의 독선적인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이나 혹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등의 일에 마피아들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상부가 마피아와 손을 잡고 부패가 심해졌으니 더 이상 순수한 노동운동가로 볼 수는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 지미 호파는 결국 1967년 마피아와 손을 잡고 횡령, 불법 카지노 운영 등을 해온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으며 그로 인해 징역 8년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4년 뒤에 가석방에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10년간 노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지미는 다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썼습니다. 그랬던 지미 호파는 1975년 7월 30일 실종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마커스 레드폭스 레스토랑의 주차장에서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날 그가 이 레스토랑에 방문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그의 사무실 달력에서 발견된 증거에 따르면 지미는 실종된 날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그가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은 바로 마피아들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마피아 간부였던 안소니 지아칼로네, 그리고 뉴욕의 거물 마피아 조직 중 하나였던 제노비스 패밀리의 안소니 프로벤자노, 이 두 사람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 중 제노비스 패밀리의 안소니 프로벤자노는 트럭 노조 팀스터스의 뉴저지 지부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지미 호파 다음가는 사실상의 2인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행적은 딱 두 가지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먼저 지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은 것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 오랜 시간 두 사람을 기다렸던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이 오지 않는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안 오면 돌아가겠다고 말했다는데요.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미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차와 접촉사고를 냈던 트럭 기사였는데요. 이 트럭 기사는 뒷좌석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으며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지미 호파였고 옆 사람은 마치 마피아 조직원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지미의 양아들이었던 척키 오브라이언이었습니다. 척키는 그날 자신이 차를 몰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차 안에 지미 호파는 없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러나 그의 차 안에서 의문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시트의 혈흔을 분석한 결과 이것이 바로 지미 호파의 것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척키는 자신은 모른다며 발뺌했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었다 보니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기소가 불가능했다네요. 노동운동계의 거물급 인사였던 지미 호파, 그러나 1975년 그가 실종되어 버린 이후로 그의 시신조차 어딨는지 현재까지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단순히 노동운동가를 넘어서서 당시 정권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파급력이 있었기에 그를 눈엣가시로 여긴 정부에 의해서 납치된 뒤 제거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어디까지나 가설로만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배후는 바로 마피아들인데요. 양아들 척키도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하지만 이미 연관된 마피아 간부들은 오래전에 고인이 되었으며 척키 역시도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실종 사건 역시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요. 바로 1958년에 벌어진 폴 윕키 중위 실종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1958년 8월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빈 자동차 안에는 차열쇠가 아직 그대로 꽂혀 있었으며 절도되거나 사고가 났던 차량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차량이 너무 뜬금없는 곳에 있었던 것인데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도 거의 40km 정도가 떨어진 도로 한가운데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경찰에서 차량을 조회해보니 이 차량의 주인은 폴 윕키라는 사람의 차였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폴 윕키는 미국 육군의 중위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당시 지명 수배가 되어 있던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탈영병으로 수배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탈영에는 많은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폴은 ROTC 우등 졸업생 출신으로 육군 항공학교를 졸업했으며 1956년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부대였던 포트 오드에 배치되어 비행기 조종사로 복무했습니다. 폴은 평소에도 좋은 평가를 들었으며 군대의 소홀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탈영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폴이 사라지기 전이었던 1957년에 했던 임무 중에는 관측 비행기를 조종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바로 원자폭탄 실험을 관측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몇 차례 조종 뒤에 폴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됩니다. 피부에 알 수 없는 반점들이 생기게 되었으며 치아들이 흔들리게 되는 증상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그는 치아를 거의 모두 뽑아내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원자폭탄 관측 비행을 하는 동안 방사능에 노출되어 벌어진 후유증으로 보였습니다. 폴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은 1958년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근무했던 찰스 루이스는 그가 사라지기 전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1957년 폴이 관측 비행기 임무를 맡기 전 그를 찾아오던 2명의 남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으며 신원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폴이 관측 비행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후유증에 시달리던 그가 갑자기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폴이 사라졌던 날 아직 실종이 확실치 않은데도 폴이 쓰던 관사를 2명의 군인이 치워버렸습니다. 마치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통 관사에서 쓰던 소지품들은 정리를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는데 군에서는 통보 없이 그의 물건을 치우고 처분해버린 뒤에 그의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는 기밀에 붙였다고 하네요. 나중에 발견된 그의 버려진 차 근처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운전석 문 근처에는 마치 며칠 전까지 피웠던 듯한 담배꽁초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폴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가 오랫동안 뭔가를 고민했던 것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담배꽁초를 누군가 쌓아둔 것으로 보였는데요. 유족이 자동차와 담배꽁초에 대해 나중에 수사기관에 문의하자 돌아온 대답은 기밀사항이란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수상한 사건은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폴과 매우 절친했던 또 다른 군인 찰리 게스 중위 역시 폴의 실종 이후 의문사를 맞이했던 것인데요. 비행기를 몰고 나갔던 그는 비행기와 함께 실종됐고 1년 뒤에 추락한 비행기와 그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락 현장에서 발견된 비행기의 번호가 그가 몰고 나갔던 비행기의 번호와 완전히 다르단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군은 역시 기밀사항이란 말로 넘어갔습니다. 하필 폴과 절친하던 사람 중 한 명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혹시 그가 폴의 실종에 대해 뭔가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결국 폴의 행방은 영영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찰스 루이스는 아마도 폴을 찾아오던 신원불명의 2 남성이 정부 소속의 비밀 요원들이었을 것이 분명하며 그가 당시 비밀리에 진행되던 프로젝트에 참여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납치되고 결국 실종 처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종 전 그의 몸에 방사능 오염에 의한 후유증이 나타나자 그가 더 이상 사용될 가치가 없어졌다고 여겨져 그렇게 마지막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이 외에도 냉전 시기 각국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른 만큼 더 알려지지 못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도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시대의 미스터리 미국 편이었습니다. 6번째 영상은 2월 23일에 올라왔던 머툰 독가스 사건입니다.
세상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들 중에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들이 즐비한데요. 그런데 어떤 사건들은 결론이 났음에도 풀리지 않은 것보다도 더 미스터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내용 역시도 그런 미스터리한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1944년 일리노이주의 머툰 지역 8월 31일 이 머툰에 살고 있던 어반 레프는 이른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때문도 아니고 잠이 안 와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 때문이었는데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냄새를 맡고 나니 머리가 어지럽고 심하게 메스꺼웠으며 몸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의 이상한 상태를 알아본 어반의 아내 역시도 생전 처음 느껴보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고 혹시 가스가 누출된 것인가 싶어 부엌을 살펴보려 했지만 그녀 역시도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며 이 냄새가 줄어들었고 두 사람은 30분 정도 후에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일 저녁 11시경 머툰의 마샬 에비뉴에 살고 있던 얼라인 커니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커니 역시도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아주 강하고 달콤한 느낌이 드는 냄새였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어반 부부가 맡았던 것과 동일한 성분의 냄새였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곧 그녀에게도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커니의 다리가 점점 마비되는 증상이었습니다. 마침 집에는 남편의 여동생 마르타가 와 있었기에 커니는 크게 소리쳐 그녀를 불렀고 침실에 온 그녀 역시도 이상한 냄새를 알아챘다고 하는데요. 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커니를 보자마자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이웃집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도착하고 경찰들도 다리가 마비되어가는 커니를 목격하게 됩니다. 경찰은 즉시 집 주변을 조사했지만 수상한 점은 찾을 수가 없었고 이상한 냄새도 옅어져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남편 버트는 택시기사였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버트가 도착한 것은 12시 30분쯤이었는데요. 집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해들은 버트는 아내에게 그 냄새가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물었고 아내 커니는 창문 쪽에서 흘러들어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트와 커니 두 사람이 창문을 바라본 그 순간 수상한 형체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밖에 서 있던 정체불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옷을 입고 모자를 쓴 키가 큰 남자였는데요. 무섭게도 그는 창 바깥에서 두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버트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집 바깥으로 뛰쳐나갔고 수상한 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버트가 나갔을 때 이미 그 수상한 형체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다시 한번 버트의 신고를 받게 되었고 실제로 창문 근처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흔적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보통 남자의 신발 자국이 남아있어야 했을 곳에 여성의 구두 자국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버트와 아내의 주장대로면 분명 남자가 확실했지만 어쩐 일인지 발자국은 여자의 것이었는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단순 강도 목적이었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됩니다. 9월 5일 저녁 칼 코르데스와 뷸라 코르데스 부부는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 뭔가 놓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손수건 크기의 하얀색 천이었는데요. 아내 뷸라가 천을 집어 들어보니 천에는 무엇인가 축축하게 묻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천을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는데요. 그 순간 그녀는 처음 느껴보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얼굴이 갑자기 빠르게 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입과 목구멍이 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또 급격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꼈으며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몸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비슷한 사건이 계속 나타났기에 아마도 동일범의 소행일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그런데 그날 저녁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노스 13번가에 살던 레너드 버렐 부인의 신고였는데요. 그녀는 수상한 사람이 자신의 창문 바깥에 서 있다가 갑자기 창문을 강제로 열더니 이상한 물건을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마치 스프레이 캔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그 스프레이를 침실에 뿌리려 했지만 레너드 부인의 저지로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에 실패하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 건의 공격이 있었고 모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이것을 특정한 독가스라고 파악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건이 신고되었지만 불행하게도 경찰은 이 많은 신고를 처리할 여력이 없었는데요. 바로 이 당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대다수의 인원이 징집되었으며 머튼 지역에 남아있던 경찰의 수는 겨우 10명 정도였습니다. 이 인원만으로 넘쳐나는 독가스 신고를 처리하기는 무척 어려웠고, 특히 실제로 가스 냄새를 직접 맡은 것이 아닌 경우에도 사람들은 무척이나 두려워 계속해서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주민들이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기사를 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머튼 지역의 신문사였던 데일리 저널 가제트지에서는 가스를 살포하는 수상한 인물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연이어 터질 때마다 기사를 실었는데요. 무차별로 가스를 살포하는 이 알 수 없는 자를 신문에서는 매드캐서라고 불렀습니다. 직역하자면 미치광이 가스 살포자였는데요. 다른 지역 신문들에서도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를 접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경찰 인원이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가 없게 되자 결국 주민들은 자경단까지 조직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자경단까지 조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수상한 이의 흔적을 찾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자경단에게 해산을 권고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금세 해산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9월 13일까지 벌어졌던 이 수상한 사건은 마지막 사건이었던 버사 버치 사건 이후로 잠잠해졌습니다. 피해자들 중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은 비슷했는데요. 처음에는 키가 큰 남자처럼 보였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남자처럼 옷을 입은 여성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언제나 여성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는데요. 얼마 뒤 지역 경찰서장은 사건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의 발표 내용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서장은 이 사건에 수상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여기저기에 가스를 살포하던 수상한 범죄자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에 관해 서장은 두 가지 결과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독가스는 실제로 가스가 맞기는 맞는데 누군가 살포한 것이 아닌 근처 공장에서 흘러온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서장이 이런 발표를 내놓은 것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경찰이 가스 공격을 신고받고 출동했던 가정 중에는 실제로 가스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신고자가 매니큐어 병을 바닥에 실수로 엎질렀는데 이 매니큐어 냄새를 가스 냄새로 혼동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맡았던 강하고 달콤한 냄새의 원인 역시 아마도 매니큐어 냄새를 착각했던 가정의 경우처럼 바로 공장에서 흘러온 기체의 냄새를 맡고 놀란 사람들이 이것을 독가스로 혼동했던 것으로 발표합니다. 하지만 서장의 이런 발표에 공장 측에서 즉각 반발합니다. 공장이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음에도 어째서 그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가 이제서야 문제가 되었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경찰에선 따로 반박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두 번째 결과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바로 주민들이 과한 두려움에 떨었던 나머지 필요 이상으로 놀라며 과민 반응을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주민들이 집단 히스테리 현상을 겪었던 것인데요. 마침 시기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때이기도 하고 또 신문들에서 자극적인 기사를 실으면서 주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집단 히스테리를 겪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겪었던 독가스 소동과 몸이 움직이지 않았던 마비 증세 등은 진짜가 아니고 전부 집단으로 심리적 과민 현상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결과에는 실제 증세를 겪은 피해자들이 반발했으며 실제로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건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서장은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따로 반박하지 않았으며 대신 앞으로 경찰에 독가스 사건 관련 신고를 할 때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혹은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가스에 의한 증세나 피해가 일시적이었다 보니 병원의 진단서를 받아오기에는 무리였고 자연스럽게 신고가 줄어들어 거의 없어졌다고 하네요.
시간이 많이 흐른 2003년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학을 가르치던 교사이자 작가인 스콘 마루나는 자신의 책에서 이 사건은 집단 히스테리가 아니며 진짜로 존재하는 용의자가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가 제시한 용의자의 이름은 팔리 르웰린. 머툰에 거주하던 그는 화학을 전공했던 데다가 따로 실험실까지 두고 혼자 연구를 하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런 가스 소동을 벌일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마을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법 화학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한 혐의로 실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왜 이런 위험한 물질을 가지고 이상한 실험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묻자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리는 것에 화가 났고 마을 전체를 괴롭혀줄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게 되는데요. 그를 위험한 인물로 파악한 경찰에서는 르웰린을 체포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그럴듯한 가설과 용의자이지만 실제로는 작가의 주장과는 다르게 시기상 그가 입원한 이후에 가스 사건이 벌어졌기에 아마 르웰린의 소행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석연찮은 경찰의 사건 결과 발표 때문에 이 사건을 나중에 조사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발견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머툰 지역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었는데요. 머툰 지역 사건이 벌어지기 약 10년 전이었던 1933년 버지니아주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버지니아 사건도 내용이 매우 비슷했는데요. 창문 틈으로 수상한 사람들이 가스를 살포했으며 이 가스를 맡은 이들도 머툰 지역 피해자들과 유사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버지니아주의 사람들도 이 용의자를 추적했었는데요. 꼭 붙잡으려고 나가보면 달아나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름 돋게도 당시 목격되었던 수상한 사람들이 머툰 지역에서 목격된 수상한 이들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바로 키가 큰 남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이들이 머무른 곳에서 발견된 발자국의 흔적은 마치 여성의 구두 발자국처럼 보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머툰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발견된 흔적들과 동일한 묘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10년 전 다른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머툰 지역의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란 뜻이었을까요? 이 버지니아 사건 역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도 기괴하고 경찰 발표도 영 신통찮아서 결국 이런 음모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시 미군에서 개발하던 화학 무기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생체 실험을 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음모론이어도 선을 넘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미국에는 이 음모론과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벌어졌던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 사건이 아마도 그 대표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정부 주도하에 사람들에게 생체 실험을 했던 사건인데요. 정말 선을 넘을 것만 같은 이런 음모론도 실제로 벌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 이로 인해 머툰 지역 사건을 나중에 접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것이 정부 주도하에 벌어진 또 다른 생체 실험이 아닌가 하는 이론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과연 이 머툰 지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사건은 정말로 사람들의 착각이 만들어낸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수상한 사람들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지만 뭔가 제대로 발표하면 안 될 만한 사정이 있어서 경찰이 집단 히스테리로 거짓 발표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머툰 지역에서 벌어진 수상한 가스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7번째 영상은 2월 27일에 올라왔던 인천 가좌동 2인조 사건입니다. 2003년 1월 인천시 가좌동에 위치한 주택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의 형사들은 어느 자취방 안에 있던 여러 개의 플라스틱 통 안에서 잔혹한 범행의 흔적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했습니다. 두 남성이 벌인 범죄 현장이었는데요. 이 두 남성은 24살의 강모 씨와 27살의 민모 씨였습니다. 산전수전을 겪은 강력계 형사들이었지만 그야말로 엽기적인 범행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바로 가좌동 2인조 사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에는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범죄자 강 씨와 민 씨가 처음 알게 된 것은 바로 구치소에서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구치소 동기였다고 하는데요. 이미 가저동에서 범죄를 벌이기 전에도 전과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치소 출소 후에도 친한 관계로 지냈는데요. 특정한 직업은 없이 일용직을 전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소한 뒤 강 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전과자였던 데다가 일정한 직업조차 구할 수 없던 그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우울하고 화가 났던 강 씨는 기분 전환을 위해 민 씨에게 잠시 여행을 떠나자고 제의했습니다. 수원시 권성구의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두 사람은 당시 이곳에서 자가용 영업을 하던 26살 오 씨의 차를 타고 목적지인 강릉까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엉뚱한 것이 발단이 되어 오 씨는 두 사람이 벌인 끔찍한 범행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오 씨의 목소리 때문이었는데요. 차를 타고 가며 오 씨와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 중 강 씨는 오 씨의 목소리가 누군가와 매우 닮았던 것을 느낍니다. 바로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 그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의 목소리와 오 씨의 목소리가 매우 흡사하다고 느꼈던 것인데요. 그러자 이때부터 강 씨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강릉까지 향하던 중 잠시 들렀던 휴게소에서 강 씨는 민 씨에게 오 씨를 향한 분노를 털어놓습니다. 오 씨의 목소리가 그 새로운 남자친구와 닮았다면서 아무래도 오 씨를 가만두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였는데요. 무척이나 황당한 말이었지만 민 씨는 강 씨에게 동조하면서 오 씨를 납치할 범죄 계획을 세우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돌변한 것은 고속도로 위에서였습니다. 잠시 소변이 마렵다며 갓길에 차를 대달라고 한 두 사람은 오 씨가 차를 세우자마자 차 밖으로 끌어낸 뒤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강도로 돌변했는데요. 건장한 남성 2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오 씨, 강 씨와 민 씨는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오 씨를 차의 트렁크에 집어넣고 차를 돌린 뒤 당시 강 씨가 거주하던 가저동의 자취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사람의 무자비한 범행이 벌어집니다. 강 씨와 민 씨는 트렁크에서 꺼내온 오 씨를 방에 데려다 놓고 오 씨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폭행을 벌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살려달라고 빌기만 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다가 오 씨가 다시 한번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자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은 뒤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두 사람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는데요. 바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오 씨가 두 사람이 잠든 틈을 타 도망치려던 소리였습니다. 급하게 일어나 그를 다시 한번 제압한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도망치려던 오 씨를 붙잡아선 다시 한번 무자비한 폭행을 벌였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테이프를 이용해서 오 씨의 얼굴에 칭칭 감아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이번에 그는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숨진 피해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두 사람은 오 씨를 냉장고 안에 억지로 집어넣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태연하게 일상을 계속했는데요. 시신을 냉장고에 집어넣었다는 것부터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이들은 다시 한번 돈이 떨어지게 되자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들이 타겟으로 삼았던 것은 두 번째 피해자였던 여성 이모 씨였습니다. 민 씨는 범행 며칠 뒤 인천 시내 어느 PC방에서 화상 채팅을 통해 피해자 이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당시에는 이런 채팅 사이트가 꽤 활발해서 이른바 번개 모임을 갖는 경우도 꽤 흔했는데요. 민 씨 역시도 이 씨에게 이런 번개 모임을 제안했으며 강 씨를 포함해 세 사람이 함께 모이자고 말합니다. 세 사람이 모일 곳으로 제안한 장소는 바로 월미도. 강 씨와 민 씨는 숨진 오 씨의 차를 태연하게 몰고서 이 씨를 만날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씨는 어떠한 의심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20대에 불과했던 강 씨와 민 씨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월미도에서 만나 즐겁게 놀던 세 사람은 강 씨의 제안으로 인해 가저동의 자취방으로 향하는데요. 이때부터 두 사람은 두 마리의 짐승으로 돌변합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씨를 거칠게 폭행한 두 사람. 갑자기 벌어진 두 사람의 폭행에 겁에 질린 이 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벌인 것은 폭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들은 결국 이 씨를 강제로 욕보이기까지 했는데요. 범행을 벌이던 두 사람은 오 씨가 도망치려 했던 것을 떠올리고는 이번엔 이 씨를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해 결박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
씨. 그녀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는데요.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은 그녀는 모골이 송연해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논의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은 이 씨를 눈앞에 두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려줄지 말지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끝에 가선 살려주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이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진짜 악몽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나가서는 옆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꺼내와 방바닥에 늘어놨는데요. 두 사람이 가져온 것이 뭔지 확인한 이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진 지 며칠이 지난 오 씨의 시신. 강 씨는 이 씨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너도 이렇게 되기 싫으면 자신들 말에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이 씨에게 요구했던 것은 공범이 되란 것. 도대체 어떻게 가담하라는 것이었을까요? 민 씨가 자취방 바닥에 큰 비닐 여러 장을 깔아두고 강 씨는 집에 보관되어 있던 공구함을 꺼내옵니다. 그리고는 안에서 톱과 칼, 망치를 비롯한 공구를 꺼내고 비닐 위에 숨진 피해자 오 씨를 그대로 올려놨는데요. 이후 두 사람이 벌인 일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좁은 자취방 안에 들려오는 역겨운 소리들, 마치 도살장에서나 들려올 법한 끔찍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때부터 이미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씨에게 다가온 두 사람은 이 씨를 결박하고 있던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더니 떨리는 이 씨의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줬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사용하던 공구였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강 씨는 뭘 기다리고 앉았냐며 재촉합니다. 그리고는 턱끝으로 비닐 위에 놓인 오 씨를 가리키는데요. 자기는 절대 못하겠다며 살려달라고 비는 이 씨에게 살고 싶으면 얼른 동참하라며 으름장을 놓는 두 사람. 그녀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결국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 오 씨의 시신에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 것일까요? 끔찍한 행위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소름돋게도 이 모든 범행을 사진으로 찍어 남기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피해자 이 씨까지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서는 카메라를 보게 하고 손가락으로 V자를 취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정상적인 인간으로 볼 수 없는 한마디로 엽기적인 범죄를 벌였습니다. 강 씨와 민 씨는 근처에서 미리 구해온 플라스틱 통에 오 씨의 시신을 나누어 담아 넣었으며 그마저도 부족하자 비닐봉투 등에도 담아서는 자취방의 옆에 있던 빈 공간에 유기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전부 흐르고 나서야 두 사람은 이 씨를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논의하는데요. 이들은 한 번 더 마무리 범죄를 계획하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두 사람의 전화를 받은 것은 바로 이 씨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없자 무척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강 씨와 민 씨는 자신들이 이 씨를 데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이 씨를 바꿔주고 남자친구에게 그녀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자신들의 전화가 장난 전화가 아님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씨가 사체를 끌어다 썼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재미없을 거란 협박까지 남기는데요. 이들은 수백만 원의 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아올 것으로 선택된 사람은 이 씨. 보통은 특정한 장소에 돈을 두고 가라고 한 뒤 범인들이 직접 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담하게도 이들은 피해자 이 씨를 전달책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 씨가 자신들의 공범이나 마찬가지고 범행을 같이 벌이던 순간까지 사진으로 남겼기 때문에 쉽게 자신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돈을 받아낸 두 사람, 마지막까지도 이 씨에게 협박하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요. 신고할 테면 해봐라. 우리에게 다 증거가 있다. 범행이 밝혀지면 너의 인생도 끝장이다 등의 협박이었습니다. 풀려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경찰 신고였는데요. 그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고 내용이 믿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자취방 안에서 끔찍한 범행이 벌어졌으며 시신을 플라스틱 통 안에 담아 나눠 유기했다는 증언까지, 게다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씨가 아직까지 두려움에 제대로 말할 수가 없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만나본 이 씨의 상태가 무척 좋지 않았던 데다가 정말로 뭔가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었기에 경찰은 서둘러 인력을 파견해 출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 씨가 그들의 자취방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딱 하나 그녀가 기억하던 것은 가좌동과 파란 대문, 파란색 대문이 있던 집이란 것 외에는 자세한 위치를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씨의 남자친구에게 걸려온 통화 기록을 추적해서 발신지 및 용의자
범죄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알아냅니다. 바로 두 범죄자들 중 한 명인 민 씨였는데요. 추적에 들어간 며칠 뒤 경찰은 민 씨를 수원에서 검거하고 민 씨를 통해서 강 씨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군자 톨게이트에서 체포합니다. 하지만 체포된 두 사람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데요. 자신들은 범행을 저지른 적도 없었으며 이 씨의 신고 내용을 듣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정신이 나간 여자가 아니냐고 발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강 씨가 살던 자취방의 주소를 알아낸 경찰이 그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피해자가 나눠 담긴 플라스틱 통들 또 디지털 카메라에 담겨있던 사진까지 보여주자 결국 이 두 사람은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동기를 들은 경찰들은 황당해서 몇 번이나 더 질문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잔인한 범행을 벌였던 이유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의 목소리와 닮아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자백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는데요. 형사들도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의 진짜 목적은 강도 및 금품 갈취였을 테지만 이런 잔인한 범죄를 벌이면서 그 빌미로 삼은 것이 겨우 목소리였다는 것이 황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의 엽기적인 범행은 뉴스에도 보도되었는데요. 살인과 납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 이들 중 주범격인 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공범 민 씨는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2003년에 벌어졌던 사건이었으니 민 씨는 이미 출소해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건 내용에서 주범과 공범이 나뉘어져 있다고 해도 이런 끔찍한 범죄를 같이 모의하고 실행한 민모 씨가 겨우 7년형만을 선고받은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히 한 명의 피해자만을 낸 것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 이 씨의 인생까지 망쳤기 때문입니다.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두 사람의 범죄에 강제로 참여하게 된 이 씨는 평생 지속될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을 텐데요. 그런 범행의 공범이었던 한 사람에게 10년조차 되지 않는 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그 범죄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섞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천 가저동에서 벌어진 2인조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도 3월이 되었네요. 추운 겨울도 이제 다 가고 또 봄이 올 날만 남은 듯합니다. 그래도 아직 꽃샘추위라는 복병이 남아있으니 갑자기 바뀌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다들 늘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2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